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편안히 눈 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바람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2022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본인 부담금이 무려 12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관리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이죠. 이와 더불어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대한 고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권유로 요양원을 선택하지만 그곳이 정말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로 76세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써왔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남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면 우리도 걱정 덜고 아버지도 더 편하실 거예요. 결국 자식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김 씨는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처럼 편할 리는 없겠지.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순 없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대와 깔끔한 방, 새끼 식사까지 제공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하지 않은 생활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사소한 문제도 갈등으로 번지기 쉬웠습니다. 옆방 사람과 신발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언성을 높이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죠. 처음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지만 점점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편히 마음 둘 곳이 없구나. 내 집에서 살던 게 차라리 나았지. 어떠셨나요? 김 씨처럼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어진다면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의존적인 삶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원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7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 대신 이것을 먹는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홍삼액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언제나 노입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은 처음 먹을 때는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했던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병에는 무엇을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귀가 솔깃해지면서 사 먹게 되지요. 아니면 판매원들로부터 이 제품은 이런저런 효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불편한 증상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을 찾는 과정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 즉, 내 몸에 생긴 증상은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이런저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타민은 현미신운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정한 곡물을 먹인 닭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중 그 곡물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곡물에 있는 물질을 도정할 때 제거된 결과임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곡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싹을 틔울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현미를 매일 섭취하면 괜히 비싼 돈 주면서 비타민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씹기 힘들고 거칠다는 이유로 현미를 멀리하면서 영양이 부족한 백미로 밥을 해먹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비타민제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보조 식품들을 모두 버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비싼 것이라면서 아까워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비싸고 희귀한 것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비싸고 희귀한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것을 마음껏 사 먹을 정도의 능력 있는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일 뿐인 시어머니가 90세에도 특별한 질병 없이 며느리인 자신보다 더 건강하다거나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자식들에게 수확물을 올려 보낼 정도로 기운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타민보다 현미를 먼저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는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소와 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먹다 보면 메스꺼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힘을 내는 음식에 탐닉하게 되고 이런 음식은 혈당의 상승과 함께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병이 생겼을 때에는 균형이 깨진 것이므로 처음에는 소금 먹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금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음 소금을 입에 넣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짜다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소금의 맛을 느낄 만큼 입맛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단 것이 싫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 밥이 너무 달다는 것을 느껴야만 식습관이 바뀌고 그럴 때 몸은 변합니다. 결국 질병의 치유는 맛있게 느껴졌던 맛의 기호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우유를 자주 마시지 않는다. 어른들 중에는 특히 갱년기의 여성분들 중에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생활 습관을 보면 곡식 같은 것을 씹어서 먹기보단 우유나 과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식사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어야 하는데도 먹기 쉬운 것들로 식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변의 형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자주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를 먹고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이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제인은 우리 몸에 없는 단백질이므로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않으려고 설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약한 설사를 만들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인 양광과며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입니다.
변비는 유제품을 먹지 않아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운동이 저하되고 아랫배가 차가워진 것이 원인이므로 전반적인 식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발효유로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더 큰 질병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호르몬과 간접적인 항생제 섭취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유는 송아지에게 돌려주고 젖의 형태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유아기에만 먹는 것이 인간에게 올바른 식사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유는 손자들에게 양보해보세요. 네 번째, 창문을 자주 연다. 암이나 중증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 한결같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도시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것이 바로 산소 호흡입니다. 도시의 공기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병든 몸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간암을 알았지만 지금은 암세포가 있던 흔적만 남고 암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힌 뒤 곧장 강원도 산골로 내려가 새벽에는 추우나 더우나 방문을 활짝 열어 풍욕을 하고 아침부터 산에 올라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바위에 앉아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내려오는 길에 나뭇잎과 질경이 민들레 잎을 따서 현미밥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은 간암을 이겨냈습니다. 복수가 차서 만삭의 임신부보다 더 배가 나왔다며 발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위급해 보이던 분이었지만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맞추어주면서 우리 몸이 치유해 가도록 한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시골의 맑은 공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몸이 춥다고 또는 감기 든다고 이중창으로 된 아파트에서 바깥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오래 하면 폐는 굳어버립니다. 폐가 굳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도 올리지 못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보온이 되도록 이불을 덮지만 코끝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 일과에서 수면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밤사이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문을 열고 찬 바람을 맞기 시작하면 비염 증상도 심해지고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 생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만성 비염이 어느새 사라지고 으슬으슬 추우면서 생겼던 몸살 또한 약없이 이겨내면서 훨씬 가벼워진 몸과 머리를 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증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고 나면 건강에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찬물로 씻을 때가 많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고
차가운 곳에 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배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것이 뭉쳐져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항상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갑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겨울철에 사우나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우나에 있을 때는 몸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없기에 사우나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리고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창문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저의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찬물로 샤워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어떻게 찬물로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은 찬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도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나곤 합니다.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질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약을 끊으려고 노력한다.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이번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책을 통해 확신을 얻기는 했지만 약을 끊게 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만약에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였던 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업을 묻고 가족 관계도 묻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도 저로선 궁금한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동행한 보호자와의 관계와 분위기도 제게는 중요한 진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든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합니다.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므로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어야 할 일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주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붙습니다. 결국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런 불안감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이런 죽음마저도 비켜가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체력이 다하여 맞게 되는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7번째,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에는 들 수 있는 한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색깔이 맑아야 한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소변에서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만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서도 사구체를 통과했던 물과 노폐물이
소변이 될 때 물은 다시 체내로 흡수되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셔서 낮 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야간뇨가 생기는 것인데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 아니 그 이상을 소변 보기 위해 깬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때도 양동이에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냄비라면 약간의 열로도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는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물이 잔뜩 있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에너지화되지 못합니다. 즉 세포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지만 실제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셨는데 갈증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을 약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데 바로 이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심하게 해도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세포 속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때 섭취하는 수분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살아가게 됩니다.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름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의 노폐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적게 생기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면 갈증도 없어져 물을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과다하게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은 필요할 때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물을 마시는 대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세포 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물 섭취는 몸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7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떤 건 너무 간단해 보였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지금까지의 습관과 너무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그 변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고 찬물로 몸을 깨우며 창문을 열어 산소를 마시고 물을 마실 때에도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습관들은 우리 몸에 힘을 되돌려주고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노년을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의사의 반란을 읽고